제21대 대선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본선행을 확정지은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정권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대선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4명의 후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단일화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한 SK텔레콤이 긴급 입장을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합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터널을 파기 전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작업 시간이 기록된 작업 일지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대선 전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1대 대선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후보는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본선행을 확정지었는데 수락 연설에선 지난 대선의 패배를 딛고 반드시 정권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선 내내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이 후보는 결국 전체 당원 선거인단에서 90% 지지를 넘기며 9대0이라는 신조어를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국민 100만 명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도 89.21%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이를 절반씩 반영한 최종 득표율도 89.77%로 압도적 경선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성남시장 시절 시립의료원을 설립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73%포인트 차로 패했던 지난 대선의 패배를 딛고 이번엔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 도약과 퇴행의 대결이라며 내란 종식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선 경쟁자인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당내 통합도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입니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각각 3%, 6%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선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후보가 막판까지 다퉜던 경선 2위 자리는 수도권 경선에서 승기를 놓치지 않은 김동연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출 뒤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뒤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즉 어대명이란 말대로 큰 이변 없이 경선 압승을 거둔 이재명 후보. 이제 6월 3일 대선 본선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본선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선 가장 당선 가능성이 큰 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0여일 남은 대선일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 이낙연, 명락대전이라고 불렸던 지난 대선 경선과 달리 이재명 후보는 이번엔 압도적 표차로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당내 갈등도 거의 없다시피 한 만큼 이제 본선을 겨냥한 외연 확장 행보에 한층 속도를 내리란 전망입니다.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우선 과제는 이른바 이재명 불가론 극복이 꼽힙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모두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범보수 진영 연대를 꾀하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실현될 경우엔 본선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불안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할 거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삽니다.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대선 직전 이 후보나 민주당의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엔 대혼란이 불가피하리란 관측입니다. 당내 경선과는 차원이 다르게 거세질 정책, 공약 검증도 이 후보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특히 이 후보가 꺼낸 성장론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는 AI 산업에 100조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공언했습니다마는 초저녁에 불이 꺼지는 기업연구소에서 K-엔비디아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보다 크게 이겨야 하는 부분 역시 이 후보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분열된 국민 통합을 위해선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경선 기간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안정적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해온 이재명 후보가 30여일 뒤 국민의 최종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합니다. 이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하고요. 오후에는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를 찾아 AI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한덕수 출마론이 관심사인데요. 경선 후보들은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바로 만나보겠다면서 앞다퉈 단일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차 경선 투표는 시작됐고 내일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에 일제히 당원 표심을 집중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와 이른바 빅텐트 단일화론에 가장 먼저 기치를 내걸었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거듭 자신은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주장했다면서 최근에 와서야 찬성으로 돌아선 나머지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도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원샷 경선을 한 번 더 하겠다며 한대행과 2차례 토론을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대행 출마 자체엔 반대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도 그럼에도 한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또 개인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후보를 뽑아야겠죠. 이처럼 일제히 한대행을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를 낸 건 앞으로 이틀 동안 진행될 2차 경선 투표에 당원 투표 50%가 반영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직 절대 강자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선 한덕수 출마론을 바라는 당내 지지자들마저 최대한 끌어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앞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겠다며 역시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일단은 당 경선에 집중하자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여기서 이 경선 자체의 의미를 해서 여기서 제대로 승부하는 게 자신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반명 연대론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 후보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시작된 국민의힘발 빅텐트로는 진정성이 없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권 청사진을 담은 손편지 홍보물로 독자 노선의 뜻을 거듭 내비치기도 했는데 휴일 하루에만 여러 건의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도 집중했습니다.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너무 유권자를 얕잡아보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은 우선 동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 출마를 할지 또 곧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에선 3차 경선, 즉 결선 진출자를 가리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틀째 진행됩니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경선 결과는 내일 발표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 없다면 1, 2위 주자가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약 발표와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고 안철수 후보는 대전 현충원에서 최상병 묘소를 참배한 뒤 충청 지역 공약을 발표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충남 아산 현충사 참배에 이어 충청 민심을 청취하고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업계 상황을 점검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동안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답을 피해왔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임박한 데다 출마한다면 단일화를 해야 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 주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주에도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을 피해왔습니다. 대통령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입장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유 있으십니까? 주말 동안은 특별한 공식 일정 없이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칩거했습니다. 공관에 머물면서 지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핵심 측근들과 대선 출마 여부를 최종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 돌아오는 일요일까지는 국무총리직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했다면 오는 30일에 총리직 사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까지는 주재하고 사퇴할 것이라는 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날인 다음 달 2일에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국민의힘 경선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와 한 대행 사이에 단일화 경선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됩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으로부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언지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주자 이재명 후보에게는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다고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법 리스크입니다. 정치적인 운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당장 눈앞에 있는 걸림돌입니다. 대법원이 언제쯤 결론을 내릴지 또 문제가 된 발언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넉 달 만에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 등에 나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 등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상고심,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우선 관심이 쏠리는 건 선고 시기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22일부터 전원 합의체 회부에 이어 2차례 심리에 나서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조기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나올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 합의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일 경우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하는데
이를 적용해보면 다음 달 전원합의체 정기 심리가 있는 22일이 있는 주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대선 일정을 고려해 별도 기일을 지정하는 등 더 일찍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넘어 얼마나 빨리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원심 취지대로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한층 가벼운 대선 행보를 이어갈 수 있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대선은 치를 수 있을지라도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킹 사태로 물의를 빚은 SK텔레콤이 오늘부터 무상 유심 교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라도 서둘러서 유심을 바꾸려는 이용자들은 주말 동안에 대리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동나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과연 오늘 본격 유심 교체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입니다. 문에 유심 없음이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다른 대리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유심을 바꾸려 방문한 이용객들의 얼굴에 불안과 허탈이 교차합니다. 사람들이 좀 빨리 교체를 하라고 해서 최대한 집 근처로 알아보고 있는데 유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좀 무책임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좀 현실적인 방안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낸 또 다른 이용객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거 생업 포기하고 빨리 여기 와가지고 기다려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빨리 이거 통신사를 변경해야 되겠다. 해킹 사태 이후 대리점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째 전 직원이 하루 종일 유심 교체에 매달려도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SK텔레콤 측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으로도 유심 교체나 다름없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들도 임직원의 신속한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유심 교체를 선호하다 보니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나서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라며 긴급 지시까지 내렸지만 물량과 인력이 태부족이라 대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 알뜰폰 가입자까지 합하면 SK텔레콤 가입자는 2,5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해킹 사태로 한 차례 고개를 숙인 SK텔레콤이 대응책을 놓고 또다시 문매를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방금 보신 유심 해킹 사건 이후에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휴대전화 명의 도용을 예방해주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통신 3사가 만든 공인인증 애플리케이션인 패스앱은 SK텔레콤 가입자가 접속할 경우에는 명의 도용 방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용자가 너무 많다며 잠시 뒤에 다시 시도해달라는 메시지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 보호 서비스로 속여 피싱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가는 피싱 사례도 확인돼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사이트를 차단한 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요.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을 자제하고 접속했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앱 설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3천억 원을 넘기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악성 앱을 활용한 IT 기술 범죄에 취약한 50대 이상에게 범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자 전화번호부터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정보 등이 적힌 개인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지도가 업데이트되면서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도 드러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 앱이 필요하다거나 명의가 도용돼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들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면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으로 거는 전화는 범죄 조직이 쓰는 번호로 연결되도록 조작됐습니다.
피해자한테 걸려오는 전화들도 검찰이나 경찰 같은 국가기관의 번호로 조작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은 올해 1분기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피해액이 모두 3천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2.2배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특히 자산 규모가 큰 데다가 악성앱 같은 IT기술 수법에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자들에게 범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 대상자에게 본인 사건을 조회하도록 안내하는 일은 없고 보안을 이유로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후 단속만으로는 온전한 보이스피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유행 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지름 50c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광주시 신현동에 있는 빌라에서 30대 여성 A씨와 생후 6개월 된 B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웹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과 물품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 글을 올리고 구매자 36명으로부터 2,6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2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부산 장림동에 있는 건축 자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번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터널을 파기 전에는 집안을 단단히 다져야 하는데요. 이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정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뤄진 건데요. 작업 시간이 기록된 작업 일지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신안산선 공사 구간의 작업 일지입니다. YTN이 최근 2달치를 분석해보니 약한 집안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강관 다단 그라우팅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작업은 터널을 파기 전 둘레에 구멍을 뚫고 강관, 강철로 된 파이프를 박은 뒤 시멘트와 화학 물질을 주입해 터널 주변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공정입니다. 약한 집안을 보강해 굴착 중에 붕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과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풍화암과 풍화토가 섞여 있는 사고 구간 설계 도면에도 이 같은 작업을 하도록 표시돼 있습니다. 터널 형태를 따라 아치마다 33개의 강관을 설치하고 야객을 주입해 집안을 굳힌 뒤 굴착 작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6m씩 땅을 파낼 때마다 같은 공정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작업 일지에는 몇 시간에 걸쳐 이 작업을 했는지 기록돼 있는데 야객을 넣고 굳히는 작업이 12시간 만에 끝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입 시간만 따져봐도 기록된 작업 시간보다 오래 걸린다는 계산인데 야객을 제대로 넣지 않았거나 야객 주입 후 주변 땅이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을 팠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강간다단 그라우팅은 야객 주입 시간이 평균 항공에다가 25분 내지 30분 잡아요. 제대로 주입할 경우에 야객 주입하는 데만 7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죠. 실제 해당 구간에 투입됐던 한 작업자는 YTN에 작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딴 현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시간이 잘 돼야지 힘도 받고 눌리는 힘에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의혹에 대해 시공사인 포스코 ENC 측은 관계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현 시점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간 다단 그라우팅은 터널을 안전하게 굴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인데 미흡한 부분이 붕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수사와 함께
사고조사위원회도 붕괴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조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연계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인 김 씨와 조 씨 등이 배우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을 통해 불법으로 대출을 진행했고 그 대가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게 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배로 높아집니다. 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은 주말 공휴일 열차 위약금과 부정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 73헥타르를 태우고 이틀 만에 꺼졌습니다.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에는 돌풍이 몰아치며 대형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 바로 옆으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터널에 희뿌연 연기가 밀려들자 당황한 운전자들이 비상등을 켭니다. 강원도 인제군 한암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100개 크기인 73헥타르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강풍을 타고 거침없이 번져나가는 산불에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일부도 통제됐습니다. 강원도 홍천과 경북 청송에서도 산불이 나는 등 전국 곳곳이 산불로 비상입니다. 조그만 불도 언제든 대형 산불로 확대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메마른 대기와 강한 바람이 원인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영남 내륙은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다 건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라도 순식간에 산림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오늘도 날이 건조하다고 하니까 산불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불 소식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낮 1시 20분쯤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인근의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1대와 소방차 8대 등을 동원해 30여 분 만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황방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1대와 소방차 13대를 동원해 40여 분 만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과대학들 유급 시한이 다다랐지만 의대생들의 복귀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의사단체들은 한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책임론을 꺼내면서 정부를 상대로 다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모집 인원 양보가 오히려 자충수가 된 걸까요? 이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내년 학년도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생 복귀는 지지부진합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돌아오는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해서. 의대생 단체에 공식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답답한 상황에 의대생들 수업 참여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의대 학장단체와 익명 설문조사도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설문 무력화 시도가 보고되면서 조사 결과가 나와도 신뢰성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의대 증원 양보 뒤 의사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의료개혁 특위 활동도 중단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동안 언급하지 않던 요구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김태구 의사협회 회장은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회복하려면 의대 증원 책임자였던 장차관이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대교수협회는 더 구체적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최선이며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대 모집 인원 양보에도 학생은 돌아오지 않고 의료계 압박 수위만 높아지면서 정부가 더욱 난처해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해킹 사고로 무리를 빚은 SK텔레콤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 SK텔레콤 대리점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합니다. 지난 주말 이미 대리점 앞에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가 하면 유심칩 품귀 현상까지 발생했는데요. 공식 무료 교체가 시작되는 오늘 유심칩 교체 대란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또는 장기 분할 상환 가능한 가계대출로 대안해주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잔액 1억 원 이하 소액 차주에게 약 3% 수준의 금리 혜택을 주고 최장 30년 장기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프로그램 악용을 막기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2024년 12월 23일 이후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 자동차도 관련법 시행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말고도 사용검사와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석 달 정도 계도 기간을 두고 변경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안착을 도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일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시내 성모 대성전에 안치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교황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바티칸은 오늘부터 후임 선출을 위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 다음 날에도 추모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 시내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치된 교황의 무덤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교황의 유언 그대로 별다른 장식 없이 흰 장미 한 송이만 놓였고 프란치스쿠스라는 라틴어 교황명만이 새겨져 있습니다. 공개 첫날에만 3만 명이 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I feel like it's exactly in the way how was the Pope. So he was simple.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바티칸은 후임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추기경단은 지난 22일 첫 일반 회의를 시작으로 콘클라베 일정과 주목할 인물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루 2번씩 열리는 추기경단 일반 회의에서 본격적인 콘클라베를 앞두고 탐색전을 벌이게 됩니다. We hope that the next pope, will have maybe a really more concrete plan, to get the world somehow together, because the current circumstances are very chaotic. 콘클라베는 다음 달 4일 애도 기간이 끝난 뒤 6일에서 11일 사이 소집될 전망입니다. 과거 콘클라베에선 평균 사흘 만에 결론이 났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대 가장 진보적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신을 계승할지가 관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포용적인 교리 해석과 개혁 정책으로 찬사와 함께 보수파 성직자의 비판도 받아온 만큼 이에 대한 평가가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이란 남부 최대 규모 항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고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폭발 당시 항구 모습이 잡힌 CCTV 화면입니다. 불이 난 항구 컨테이너 사이로 급히 달아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화염이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폭발이 주변을 덮칩니다. 외신들은 이번 폭발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항구에 쌓인 컨테이너 2000여 개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당국은 휴교령과 함께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일부에선 이스라엘의 테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항구에 적재된 다량의 화학 물질을 폭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를 인용해 폭발한 화학 물질이 미사일 고체연료 제조에 쓰이는 과염소산 나트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선적된 배 2척이 과연소산 나트륨을 싣고 사고 항구에 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가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و حتما تلاش خواهیم کرد که هم به کسانی که جانشون از دست دادن بگیم به خانواده هاشون رسیدگی کنن و هم عزیزانی که مجروح شدن حتما رسیدگی خواهیم کرد. 이번 대규모 폭발이 지난 2020년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와 유사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시 오랫동안 방치된 질산암모늄 2000여 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2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로 밝혀질 경우 이란 내부 불만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네, 주말 저녁 캐나다 밴쿠버 시내에서 필리핀계 축제 도중 차량이 군중들을 덮치면서 지금까지 1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캐나다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검은색 SUV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습니다. 길에는 사람들이 쓰러진 채 곳곳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시내에서 토요일 저녁 열린 필리핀계 축제 도중 차량이 군중들을 덮쳤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필리핀 전통 축제인 라프라프데이를 즐기려는 필리핀계 주민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There was a number of deceased and number also injured. It would be unfair for me to speculate on exact numbers as the victims were taken to multiple hospitals in the region. 밴쿠버에 사는 30살 남성인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테러 가능성은 적다고 선을 그었지만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았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This was a great, wonderful event, huge community event, and to have it end in tragedy like this. 총선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참사에 캐나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SNS를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두 함께 애도를 표하자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지난 2021년 트럭으로 무슬림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현지 시각 27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를 또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건 지난해 11월 헤즈볼라와 휴전에 합의한 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공습 직후 이 지역 상공으로 거대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포착됐고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정밀 미사일이 있는 테러기지 건물을 공습했다며 건물에 미사일을 보관하는 건 휴전 합의 위반이자 이스라엘의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납북자 단체가 피해자 송환을 촉구하면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습니다. 지난 23일 바람 방향 문제로 살포를 중단한 지 나흘 만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송환아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송환, 생사 확인이란 글자가 쓰여있는 거대 풍선들이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납북자 피해 단체들은 이 같은 풍선 8개를 북쪽으로 날려보냈는데 풍선 안에는 납북 피해자 이름과 사진이 담긴 전단이 있었습니다. 단체 측은 정부의 생사 확인과 피해자 송환을 요구하면서 가족들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민이나 경찰 등이 없는 휴일 새벽의 기습 살포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납북자 단체가 23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을 때는 단체 측과 이를 반대하는 접경 지역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대치를 벌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들이 김정은이가 답변할 때까지 자꾸 기술을 습득해서 평양까지 보내겠습니다. 납북자 송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정당한 목적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주 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지만 파주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수조원을 들여서 만든 동해안 화력발전소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채 멈춰서고 있습니다. 전력을 수도권까지 보낼 송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새 송전망이 확충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 더 걸릴 전망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업용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한 삼척의 민간 화력발전소. 사업비만 4조 8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올해 가동률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삼척 화력발전소는 2.1기가와트 규모입니다. 하지만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해 멈춰있는 날이 더 많습니다. 강릉과 동해 등 다른 화력발전소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발전소는 먼저 지었지만 정작 전력을 보낼 송전망은 제때 확충하지 못한 겁니다. 동해안 발전 설비량은 원자력과 화력을 포함해 모두 17.9기가와트. 하지만 수도권까지 보낼 수 있는 송전 가능 용량은 10.5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4기가와트는 1시간만 가동해도 수만 가구가 한 달간 쓸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보낼 길이 없어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생산 비용이 싼 전력부터 공급하는 원칙에 따라 연료비가 비싼 화력 발전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6월 정도면 이제 그 자본금이 바닥이 나는 형태. 결국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파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새 송전선로 준공은 2019년 목표에서 8년이나 미뤄졌습니다. 전자파와 환경 훼손을 우려한 주민 반대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이 주된 이유입니다. 상수도망이나 도로망이나 철도망과 마찬가지로 이 전력망도 국가 재정을 일부 투입을 해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발전소 손실 보전과 함께 현지에서 전력을 소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나 공장을 유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이어가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주의 주지사는 파블로흐라드시에서 남성 1명이 숨지고 14살 어린 여자 어린이가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네츠크 지역의 소도시에서도 27일 오전 활공탄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지역 검찰청이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사이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됐는데요. 서울 등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영동 남부지방과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사고에 더욱 경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스모그가 유입돼서 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1.1도, 대구가 13.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서울 20도, 대구 24도, 광주 22도, 창원은 23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